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011년 그때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7% 경제 성장이 최근 보면은 거의 뭐 상위 3개 국가 중에 하나일 정도로 이제 성장률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재정 적자 같은 경우도 2010년 초반에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뭐 최근 들어서는 흑자를 갖다 또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체질 개선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국가 채무라든가 재정 적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양호한 어떤 그런 지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플러스, 최근 포르투갈 경제의 약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태연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요즘 EU의 중심 국가였던 독일, 경제 부진하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남유럽의 문제아들이라고 불렸던 나라들이 요즘 잘 나가고 있다. 이게 궁금해서 한번 모셨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뭐 예전에 이제 2010년 초반에 한차 이제 뭐 전 세계 언론에서 이렇게 피그스라고 불리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조롱 섞인 그런 명칭으로 이렇게 불렸었죠. 이제 포르투갈, 뭐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들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구제금을 받은 국가들도 있었고 이제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긴 했지만, 이제 구제금을 받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경제가 안 좋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들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유로존 내에서 또는 EU 내에서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우려 섞인 어떤 평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최근 들어서는 보면 말씀하신 대로 독일 같은 경우가 좀 계속해서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뭐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지금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이제 경제 개혁을 한번 하면서 최근에 다시 이제 탄력을 붙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성장이 좀 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좀 좋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EU 체제 들어서고 나서 구조적으로 좀 남유럽 국가들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의 보고서들, 또 전문가들의 어떤 견해들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유로 체제에 들어서고 좀 힘든 시기, 그 과정은 어떻게 극복했고 지금은 어떻게 좋아졌는지, 그동안 남유럽 국가들이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했던 요인들이 다 극복된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그스 국가들이 대부분 다 그 경제적 체력이라든가 펀더멘트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EU나 또는 유로라는 굉장히 그 좋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막을 갖다가 이제 갖게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좀 쉽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성장 동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성장 동력들을 뭐 대부분 국가들은 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많이들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 피그스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약간 농업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관광업에 좀 많이 집중이 된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성장 동력으로 작동을 했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EU 유로화에 가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과거에 비해서 이제 국제 자본 시장 이런 데서 채권 발행할 때 좀 저금리로 이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힘들게 경제 개혁하고 뭐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해서 뭔가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쉽게 돈을 갖다 확보를 해서 이제 유동성을 갖다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자금을 많이 풀어서 지출을 갖다 늘려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을 갖다 좀 이끌어내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효과를 갖다 많이 보면서 초반에 성장을 이끌어냈는데, 이제 2010년 초반에 그리스부터 촉발된 이런 재정 위기가 이제 비슷한 산업 경제 구조를 갖고 있던 뭐 포르투갈이라든가 스페인 이런 나라들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들 국가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제대로 못했었는데 그럼 앞으로 그러면 이들 국가들은 어떻게 경제 성장을 하고 또 경제 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었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유로화가 워낙 이제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좋은 나라들도 다 같이 유로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경제가 안 좋을 때는 환율이 올라가면서 지금 환율 효과 때문에 좀 수출 가격 경쟁이 올라가고 또 뭐 경제가 좋을 때는 뭐 환율이 강세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독일, 프랑스가 워낙 굉장히 강하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이들 뭐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독일, 프랑스가 막고 있다 보니까 환율 효과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많이 이끌어낼 수 없었던 이런 모습들이 이제 초반에 문제로 작용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제금을 받았던 뭐 포르투갈이라든가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ECB나 EU 집행 이런 기관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한 거죠. 자, 구제금을 줄 테니 경제 개혁해라. 니네들은 이제 경제 개혁 안 하면 이게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제 강력하게 경제 개혁을 요구를 했고, 이제 지금에 봐서는 이제 한 10년의 시간이 이제 10년 넘게 이제 시간이 흘렀죠. 2011년에 뭐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이 이게 다 구제금을 받았었는데, 이들 나라들 대부분 다 이제 구제금도 졸업하고 이제 10년 이상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경제 개혁을 했던 것들이 긍정적으로 효과를 이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 그동안 어떻게 보면 뼈를 깎는 고통들을 감내하면서 체질 개선을 했던 그 성과가 요즘 나오는 것 같은데, 특히 요즘 남유럽 경제 회복세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국가가 포르투갈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는 그동안 뭐 오히려 유로존 EU 체제 가입하고 나서 손해 보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요즘은 반대로 좀 이득도 보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1호라든가 이제 EU를 갖다 가입을 했을 때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는 그건 예.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체력이 약한 국가들, 이제 네. 뭐 이제 재정 여력이 좋지 않거나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경제가 안 좋을 때 재정 지출을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뭐 네. 인프라를 투자를 하든 이런 식으로 EU 회원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EU만으로도 이제 EU 차원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공동체 기금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금들을 갖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가 좀 안 좋은 국가라든가 또는 좀 낙후된 지역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에 뭔가 인프라를 갖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회원국의 재정도 어느 일정 부분 들어가긴 하겠지만 예. 그래도 또 상당 부분 EU 차원에서 공동체 기금으로 그런 인프라 프로젝트를 갖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되면 굉장히 경제에는 좋게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뭐 유로화를 쓴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국들한테 또는 예. EU 여개국들한테 굉장히 플러스되는 어떤 이미지 효과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는 이제 뭐 EU 회원국이면 우리가 에라스무스라고 해갖고 이제 네. 그 학생들이 우리가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렇게 좀 다른 학교 가서 뭔가 이제 자유롭게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그런 자유로운 어떤 그런 유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학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있는데 네. 그런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약간의 경제 소국이라 불리는 이런 국가들의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또 베네핏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름대로 그동안 EU 체제에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군요. 그렇다면 그런 성과가 구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치로는 어떤 변화까지 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011년 그때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7% 이렇게 굉장히 이제 예. 재정이 터지면서 그 당시 뭐 거의 모든 유럽 EU 회원국들이 다 경제 성장이 안 좋긴 했지만 특히나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재정에게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 피그스라고 불렸던 국가들 같은 경우는 거의 경제 성장률이 정말 유례 없이 떨어졌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성장이 최근 보면은 거의 뭐 상위 뭐 세계 국가 중에 하나일 정도로 이제 성장률 많이 올라갔고 이제 예. 그 과정에서 지금 다양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제 개혁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과를 나타내면서 이제 그런 포르투갈 경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인력을 갖다가 좀 뭔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에서 뭔가 경쟁력을 담보하고 있는 인력을 갖다 찾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는 포르투갈이 뭐 1970년, 60년대 보면은 문맹률이 한 3분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문맹일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다고 했는데 1970년대요? 네, 70년대 뭐 60년대 그때. 근데 최근에 보면 거기에 3%로 거의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EU 가입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것들이 쭉 좋아진 거죠. 인력의 어떤 그런 것 자본이 굉장히 예. 강화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어떤 경제 성장률도 많이 이어지고 또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유럽 재정이 터지고 그 당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어떻게 보면 같이 겹치면서 예. 이들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관광 이런 서비스업이 굉장히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가 이제 터지긴 했지만 그 예. 직전이라든가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에서 회복되는 단계에서 이제 관광업이 또 이렇게 좀 많이 부활을 하면서 네. 포르투갈 경제가 생각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그러면 정말 좋아진 거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약간 수치에 이렇게 매몰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 포르투갈이 이제 뭐 전반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 좋아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다른 뭐 서유럽 국가들이라든가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는 수치상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좀 예전과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지. 이 포르투갈이 이제 그런 서유럽 내에서 EU 회원국 내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이 좋은 경쟁력 갖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만큼의 어떤 경쟁력을 담보하고 있느냐 이렇게 평가할 때 아직까지는 좀 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그래도 경제 성장이 견조했다고 했으니 뭐 실업률 같은 것도 좀 많이 개선이 됐나요? 실업률도 지금 최근에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2010년대 초반 중반반 하더라도 한 18% 가까이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은 뭐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6, 7% 정도로 떨어지긴 했는데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과 비교할 때 높긴 해요. 아직까지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EU 평균에 비해서 살짝 높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실업률이 좋아진 것 중에 하나는 뭐 다양한 경제 개혁들 이런 것들이 이제 2010년대 이렇게 좀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런 효과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뭐 스페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뭐 이태리도 그렇지만 관광업이 많은 국가들 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광업이 좋으면은 그쪽으로 이제 뭐 저숙련 노동자들, 뭐 청년이 대부분일 텐데 이제 저숙련 노동자들이 이제 그런 관광업에 많이 고용이 되다 보면 이제 실업률이 떨어지고 이제 네. 이런 경기에 민감한 어떤 그런
실업률에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최근에 포르투갈 같은 경우도 워낙 관광업이 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좀 실업률이 생각보다 많이 좀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때는 포르투갈 청년들이 일자리 찾아서 타국으로 나간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실업률도 나름대로 좀 안정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떠났던 포르투갈 사람들도 많이 돌아오겠어요.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평가를 했는데 포르투갈의 EU 내에서 대표적인 이민 국가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많이 나가고 또 그만큼 많이 들어온 측면들이 없잖아 있는데 특히나 이제 많이 나갔던 청년들이 이제 2010년 이제 그 유럽 재정이 터지고 나서 예. 굉장히 많이들 나갔어요. 아무래도 이제 살기 어렵다 보니까 뭐 일자리를 찾던 아니면 좀 더 더 나은 소득을 갖다 찾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들이 많이 나갔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거의 뭐 2023년 작년만 하더라도 나갔던 뭐 포르투갈 사람들 중에서 한 12만 명 정도가 작년에 다시 네. 돌아왔다. 그래서 최근 한 6년 동안 순 이민으로 따지면 순증으로 많이 들어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포르투갈 경제가 많이 좋아졌고 예. 이게 단순히 이제 나갔던 포르투갈 사람들만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예. 이제 포르투갈 내의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든가 외국인 기업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포르투갈에서 어떤 그런 사업의 어떤 그런 희망, 성공을 바라고 이제 들어온 부분도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포르투갈로 들어오는 이제 또 되돌아오는 이제 이런 인구가 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포르투갈이 그동안 어려웠던 국면을 좀 벗어나서 체질 개선에 노력했던 부분이 일부 효과를 발휘해서 경제 성장률도 좀 살아나고 실업률도 좀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떠났던 포르투갈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다시 포르투갈을 찾는 그런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동안 누적됐던 국가 부채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됐나요? 네, 국가 부채도 어떻게 보면 피그스 국가들이 예. 대부분 다 이제 많이들 이제 유럽 재정위기 초반과 비교했을 때는 뭐 상당 부분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특히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00% 미만 한 90% 정도 가까이로 이제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뭐 다른 뭐 그리스라든가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예. 뭐 거의 뭐 이태리가 한 140% 가까이 되고 그리스가 한 160 몇 프로 GDP 대비 네. 이제 국가 채무가 그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포르투갈은 거의 한 90%대 정도로 많이 그들 피그스 국가들 내에서 비교를 할 때는 많이 예. 좀 뭐 낮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2010년대 초반 그 유럽 재정이 터졌을 때랑 비교를 해서도 국가 채무가 많이 나아진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재정 적자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은 국가들이 지금 뭐 거의 좋아진 상황인데 특히 포르투갈이 뭐 재정 적자가 2010년 초반에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근데 뭐 최근 들어서는 흑자를 갖다 또 기록하고 있을 그래요?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그 코로나19 시국 때 지금 많이 또 다시 한번 마이너스 적자가 좀 확대된 측면이 없잖아 있었지만 뭐 최근 모습은 뭐 작년 같은 경우 아마 GDP 대비 1.2% 흑자 기록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최근에 뭐 체질 개선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국가 채무라든가 재정 적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양호한 어떤 그런 지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그 포르투갈이 양호한 수치적인 성적표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도 주셨지만 한켠에는 그런 숫자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되고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았다고 또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좀 추가로 질문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렇게 청취자들에게는 이렇게 비교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하고 유럽, 미국도 각 주마다 자율성이 꽤 높지 않습니까? 그럼 EU라는 것도 미국처럼 뭐 합중국 같은 형태로 보고 각 국가들이 미국의 한 주와 같이 비교를 한다면 미국의 어떤 주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연방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펀딩 규모나 예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EU 집행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예산 규모는 미국의 연방정부 예산보다는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포르투갈,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갈 길 많이 남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엄청난 시설 투자도 하고 인적 개발도 하고 그런 거 돈 많이 들어갈 땐 또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EU 집행위원회에서 그 정도의 수여를 해줄 때도 이런 남유럽 국가들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EU 집행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뭐 무한대로 다른 국가 비교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미국 뭐 연방 정부랑 비교를 했을 때 갈 수 있는 어떤 포르투갈 회원국한테 갈 수 있는 예산은
놓고 보면 굉장히 음. 규모면에서 비교하면은 뭐 적은 예.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게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10년대 유럽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EU에서는 이렇게 그 전에는 없던 어떻게 보면 이제 충격을 받고 이제 EU 회원국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를 겪었던 순간이 있어서 예. 그때 대다수의 이제 영미권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유로존 해체, 뭐 그리스 같은 경우는 뭐 유로존 탈퇴, 또 EU의 뭐 와해, 붕괴 이런 굉장히 이제 암울한 전망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러면 이걸 갖다 과연 EU 집행위원회나 또는 유럽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관심사가 높았는데 EU 집행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유럽판 IMF라고 불리는 이제 ESM 이런 약간 안정기금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개별 회원국이 이제 예산에서 객출을 해갖고 일정 부분 뭐 재원을 분담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금을 또 별도로 조성해 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이 비교가 됐었어요. 이제 그때 뭐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안 좋았을 때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렇고 뭐 영란은행도 그렇고 뭐 일본 BOJ도 그렇고 뭐 경계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은행에서 약간 라스트 리조트로 뭔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예. 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이제 펼치잖아요. 예. 이제 그게 뭐 금리를 갖다 인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유럽 중앙은행은 원래는 이제 조약상의 기능으로는 그런 경기 부양책을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예. 그냥 오롯이 딱 하나 임무가 있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즉 물가 통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유럽 재정위기 터지고 나서는 이제 피그스 국가들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아니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역할이 이렇게 있는데 왜 ECB는 그런 역할을 안 하느냐. 근데 조약상의 임무가 없다 보니까 ECB가 그런 역할을 못 했어요. 예. 그리고 특히나 독일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약상의 개정 없이도 이제 ECB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EU 회원국들이 또는 ECB 회원국들이 뭔가 경기에 뭔가 좀 부담이 있었을 때 이제 경기 침체가 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위기가 왔을 예. 때는 ECB 차원에서도 유동성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게 이제 2015년부터 이렇게 막 예. 유동성을 갖다 공급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유례 없던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 수단을 갖고 와서 ECB가 적극적으로 또 투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EU 집행위원회도 그렇고 ECB도 그렇고 유럽 재정위기 전에는 이제 전혀 생각 안 하던 어떤 정책 수단들을 갖다가 유럽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새롭게 그걸 마련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또 EU 내에서 뭔가 이제 그런 재정 위기라든가 경제 위기가 네. 다시 재발했을 때는 이제 이런 수단들이 이제 마련됐기 때문에 이런 수단들을 갖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이제 여지가 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트리거가 돼서 EU 전체에 안정에 필요한 여러 정책적 대안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구비하고 완비하는 기회가 된 것 같긴 한데요. 근데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또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가 혹여나 생기면 그러면 EU 차원에서 이런 적극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판은 만들어졌는데 어찌 보면 지금 포르투갈은 물 들어오고 있으니까 노를 확확 젓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기를 오히려 진흥하고 부양하기 위해서 먼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도 재정 지출을 과감하게 하고 뭔가 펀딩으로부터 추가적인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EU 본체에서는 그런 용도의 자금은 많이 없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2021년에 그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번 EU가 다시 한번 경제적 도약을 할 시점이었는데 예. 이제 2020년에 코로나19라는 이제 팬데믹이 발발을 하면서 그때 이제 마련했던 게 뭐냐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EU라고 그래서 예. EU 차원에서 원래는 EU 공동체 예산이 7년 단위로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1년부터 27년까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이제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원래는 그 정도 그것만 어떻게 보면 이제 7년 단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2021년에 뭐가 있었냐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EU라고 그래서 EU가 이제 이렇게 좀 팬데믹도 겪고 과거에 재정위기도 겪었는데 계속해서 경쟁력이나 이런 혁신이 다른 주요 국가 비교를 할 때 계속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예. 이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이제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재원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EU 공동체 예산 이외에 추가적으로 또 넥스트 제너레이션 EU라는 또 기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냐면 회원국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프라를 갖다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 지원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이제 조건은 있습니다. 예. 단순히 경기 부양이 아니라 예. 회원국들이 뭐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녹색 전환, 이제 친환경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에 그 기금이 활용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은 우리가 뭐 전 세계 지금 모든 국가들이 다 어떻게 보면 2050년을 갖다 바라보고 이렇게 예. 많이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지금 마련해 놓은 게 지금 넥슨 EU라는 이제 별도의 또 기금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포르투갈 경제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시 EU 체제 유로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EU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함께 여쭤본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포르투갈 경제 성장을 그동안 견인해왔던 정책적 요소들 어떤 걸로 꼽으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시기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11년 이제 구제금융을 받은 시점부터 14년에 이제 구제금융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구제금융 받은 직후에 그래서 졸업 직전까지 한 3개년 그리고 2015년부터 되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걸 이렇게 약간 시기로 나눠서 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구제금융 받고 나서는 뭐 20이나 EU 집행위원회 이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체제를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네. 전반적인 이제 개혁 노력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노동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포르투갈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갖고 있었거든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 비스무리하게. 그런데 이제 노동시장을 갖다 좀 유연화를 갖다 많이 한다 그러면서 또 이제 과도한 재정 지출을 갖다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업급여가 굉장히 많이 나갔었는데 이제 네. 어떤 최장 뭐 한 18개월 정도로 좀 약간 기한도 좀 약간 줄이고요. 이런 모습들도 있었고 재정 적자를 갖다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영기업 갖다 많이 민영화를 하면서 어떻게 네. 보면 약간 좀 재정 지출을 갖다 좀 줄이는 어떤 이런 요인들을 갖다 마련을 해서 이제 2014년 그때 구제금융 받고 나서는 이제 이런 노동시장 개혁이라든가 또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또 그다음에 또 행정 절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제도가 굉장히 미흡하다 보니까 예. 옛날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차원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 절차에 따른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많이 없애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14년에 구제금융 졸업하고 나서 2015년부터는 이제 국가 투자 계획이라든가 또는 포르투갈 2020이라는 걸 갖다 발표를 하면서 예. 자 이제부터는 이제 혁신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을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인적 구성, 인적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갖다 많이 강화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네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가치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이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제 포르투갈 산업이 좀 더 다각화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적지 않게 있었다고 볼 수 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EU 같은 경우는 이제 EU 차원에서 회원국들한테 2010년 초반부터 유럽 2050 이래 갖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뭐 20%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갖다 설정해 놨었기 때문에 예. 포르투갈도 이제 친환경 기후 변화에 어떻게 하면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산업계 대응을 어떻게 하고 경제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반영이 돼서 이제 친환경 부분에 대한 어떤 혁신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추진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효과를 갖다 나타내게 하는 어떤 그런 유인들이 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부분에서는 군살 빼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구제금융을 탈피하고 나서 졸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는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비를 해왔던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근데 유럽은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국가가 조금 뭔가 뭐라 할까요? 이 나라에서 내가 뭐 할 게 좀 막막하다. 이 나라에서 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네. 이러면 쉽게 다른 나라 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갈 자체의 우수 인력도 외부에 많이 나가고 반대로 말하면 유럽의 우수 인력은 포르투갈 잘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포르투갈이 좀 더 우수 인재를 유치해야 경제가 발달할 테니까요. 이런 인재 유치 또는 인재 양성 이런 걸 위해서 뭘 더 해왔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2010년대 이후에 포르투갈이 뭐 인프라도 굉장히 그렇게 그 당시에는 좀 뭐 낙후됐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 인적 자본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인재를 갖다 어떻게 하면 유치할 것인가 이런 예.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지원책이 이제 투자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포르투갈 내에서 어쩌면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EU 회원국들과 비교를 할 때 좀 더 뭐 유연하게 줄 수 있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정부까지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해서는 거의 소득세를 그냥 일괄적으로 전문직에 대해서는 한 20%를 갖다가 부과를 했었거든요. 예. 그랬다 작년에 이제 올 초 3월 달에 이제 포르투갈이 한번 조기 총선하면서 최근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바로 전 정권에서 예. 이거는 너무 외국인에 대한 특혜고 오히려 이제 포르투갈 내국인에 대한 이제 이게 차별일 수도 있다. 역차별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작년 말에 전 정권에서 그걸 없애버려요. 예.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도 똑같이 포르투갈과 비슷하게 규모에 따라서 소득세율을 갖다 달리하는 이런 예. 걸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다시 또 외국인들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런 약간 특혜와 같은 이런 소득세 제도 때문에 좀 외국인들을 갖다 많이 투자 유치하고 좀 잡아놨었는데 예. 다시 나가다 보니까 이번 정부 이제 올해 3월 달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예. 안 되겠다. 다시 제도입하자 그래갖고 또 다시 이제 외국인 이제 투자자들이나 기업가 또는 이제 이거는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20% 단위세율을 갖다 이제 부과하는 이게 다시 또 부활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제 청년들이 나가거나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또 그때 나이대가 딱 그 15세에서 한 39살 요 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이제 창의적인 어떤 그런 사업 아이템도 있을 테고 이런 기술 개발 이런 노력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청년층들이 젊은 층들에서 포르투갈에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예. 뭘 했냐면은 이제 그럼 만약에 연소득이 뭐 2만 한 8천 유로 정도 미만인 경우에는 첫 해 소득세율을 갖다 100% 면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거 한 10년에 걸쳐서 조금씩 소득세 면제를 갖다 뭐 75%, 예. 그다음 얘는 몇 프로에서 최대 25%까지 쭉 이렇게 줄여나가는 정책을 합니다. 근데 이게 포르투갈 국적자인 청년층만 대상이 아니라 예.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똑같죠. 똑같이 이제 그거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고소득자 전문직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다른 국가들에 있는 어떤 청년층들도 만약에 자기가 사업 아이템이 있고 이게 뭔가 소득이 발생할 것 같다 이러면 포르투갈로 가게 되면은 첫 회 소득은 다 100% 면제를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나가는 것도 막고 또 오히려 외국에 있는 다른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EU 여개국에 있는 청년 사업가들도 약간 유인하는 이런 정책들을 갖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제 혜택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인재와 기업 유치를 나서고 있는 게 포르투갈이었군요. 실제 저는 이런 것들이 효과가 포르투갈에서는 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남유럽 지역 이렇게 예전에 산업 이렇게 구경 가고 시차를 갔었을 때 봤더니 그 프랑스의 남부지방에 있는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잘 돼 있고 저도 거기가 워낙 지중해가 미항도 많고 예쁜 곳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창업하고 연구소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진짜 저도 여기 살고 싶더라고요. 근데 포르투갈도 워낙 관광지가 많으니까 어찌 보면 미래 인재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쾌적한 환경이 포르투갈에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방금 말씀 주셨던 세제 혜택에다가 천혜의 자연 조건과 뭔가 살고 싶은 환경들 이런 게 맞물리면 스타트업 같은 건 육성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다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갖고 있죠. 그래서 포르투갈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산업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고 관광업이 워낙 비중이 높고 이제 제조업은 거의 아직까지도 미약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포르투갈도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을 갖다 좀 육성을 해야겠다라는 차원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다른 이유국들이나 이제 다른 국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 정책들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 많이 했죠. 그러면서 근데 또 실질적으로 많이 그런 것들이 효과를 내면서 기간마다 그 순위를 갖다가 이제 채점하는 이제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스타트업 링크인가 거기서는 2023년에 우리나라가 한 20위 정도면 포르투갈이 한 29위 정도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만큼 뭐냐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주를 위해서 비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비자 제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특히나 포르투갈 벤처 포르투갈이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업에서 가장 또 중요한 자금 조달, 또 자금 엔젤 투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제 포르투갈에서도 이 스타트업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금을 갖다 별도로 마련해 놓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EU 모든 회원국들도 그렇고 이제 포르투갈도 그렇긴 하지만 이게 포르투갈만의 어떤 경쟁력은 아니긴 하지만 EU 차원에서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포르투갈이 교육 수준도 올라가면서 이제 영어가 굉장히 능통한 이제 인력들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모든 사업가들이 이제 스타트업을 갖다 생각하는 사업가들이 포르투갈인 날씨부터 해서 여러 가지 또 물가가 이제 좀 많이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 약간 부작용이 났던 게 하나가 거주 비용이 이제 느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부동산 비용이 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 보면 이제 포르투갈 정부에서 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규제를 할 것인가. 그래서 과거에는 50만 유로를 갖다 부동산을 구매를 하면 외국인이 거주권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혁신이나
경제 활동과 상관없는 고령의 이제 이런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초반에는 이제 투자하고 하니까 괜찮았는데 젊은 청년가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을 갖다 좀 차단하기 위해서 예. 50만 유로보다는 좀 더 높은 이제 뭐 거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갖다 해야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약간 이제 복합적인 정책들을 갖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름대로 포르투갈에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찾아서 나이 드신 분들도 관심을 보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집 구하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졌던 부작용도 있었군요.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게 포르투갈 저는 가본 지가 이제 15년이 넘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의외로 영어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유럽은 뭐 특정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 공용어가 3개 국어 이상이 되다 보니 어느 나라를 가서도 비즈니스 편하게 할 수 있는 국가도 있는데 포르투갈은 말 그대로 포르투갈어를 포르투갈만 쓰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도 제약이 많다 생각했는데 이제 이건 완전히 극복된 건가요? 좀 거의 많이 극복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EU 가입을 한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라스무스라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회원국에 가서도 교육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포르투갈어만 사용하기보다는 현지 뭐 언어를 쓸 수도 있고 또 뭐 공용어 뭐 거의 공용어다시피 한 영어를 갖다 쓰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청년층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다시 포르투갈 돌아왔을 때는 교육 수준뿐만 아니라 언어 수준까지도 같이 이제 상향 조정되면서 과거와는 달리 좀 더 경쟁력이 많이 확보된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포르투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머릿속에 먼저 떠올리시는 건 관광하러 한번 가고 싶다 할 정도로 관광이 정말 대국이었고 관광 산업의 의존도가 높았던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관광업도 추가적으로 좀 늘릴 만한 뭐 우리 그래서 많이 붙이잖아요. 뭐 의료 관광이니 뭐니 이렇게 붙이는데 혹시 그런 테마들 발굴된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 한번 찾아봤었는데 근데 이 테마보다는 어떻게 보면 남유럽 국가들은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도대체 저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일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잘 살까라고 했을 때는 천혜 자원이 있죠. 유적지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환경과 날씨와 뭐 유적지 이런 것들이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뭐 테마 뭐 이런 뭐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르투갈 국민 인구가 한 1,000만 좀 넘거든요. 근데 2023년인가 포르투갈 방문한 방문객이 한 2,600만 됩니다. 그러니까는 포르투갈 국민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이제 뭐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이제 포르투갈이 잘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워낙 날씨나 이런 것들이 천혜 자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관광객 많이 오는 건 좋은 일이긴 하나 또 이 관광객이 와서 사용하는 생활 쓰레기라든가 전력 소모량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 관련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렇다면 뭐 포르투갈은 자연스럽게 관광이 어차피 계속될 수 있는 가장 캐시카우라고 한다면 이 관광객들로 인한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뭐 그런 부수적인 노력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우리도 보통은 여름철 때 이제 한창 이렇게 뭐 휴가 갔을 때 휴가지에서 약간 뭐 쓰레기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더라도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불필요한 어떤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많이들 뭐 계도 작업 이런 것들도 좀 적지 않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광객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자기가 여기 와서 뭐 내년에도 오고 싶고 이러려면 깨끗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뭐 포르투갈 정부나 또 지방 정부 그 지방에 있는 그런 관광지에 있는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객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갖다가 계속 보호하는 보존하는 이런 노력들이 쌍방간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포르투갈은 관광 말고 지금 다른 산업 좀 꼽히는 게 있다. 대표적인 핵심 산업이다 하는 건 뭘로 꼽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광업이 거의 한 GDP의 15%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관광업이 너무 비중이 높고 이제 다른 제조업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나마 이제 포르투갈이 최근에 좀 약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군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청정 에너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국가인데 뭐 태양광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워낙 천혜 자원이 있다 보니까 청정 에너지 부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기반이 조성돼 있어서 그래서 포르투갈이 그런 부분에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청정에너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쟁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뭐 다른 해외나 이렇게 뭐 합작을 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청정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좀 더 포르투갈이 뭔가 기술력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외 지출도 하고 또 국내적으로 뭔가 산업 경쟁력을 더 높여나가는 네. 이런 모습들을 갖다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섬유 의료 부분 이런 예.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섬유 의료 부분은 워낙 뭐 중국을 비롯해서 좀 중동 무유럽 국가 약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경쟁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자세히 남유럽 국가들 들여다보면요. 우리 바로 포르투갈 옆에 있는 스페인만 하더라도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는 유럽에서 스페인이 생산량으로 따졌을 땐 2, 3위를 계속 유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은 스페인에 참 많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도 봤는데 의외로 그러면 포르투갈은 옆에 바로 스페인도 이렇게 자동차도 많이 만들고 석유화학 분야도 발달하고 했는데 우리도 뭐 이런 거 좀 해보자 이런 노력하고 있는 분야 섹터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제가 뭐 제조업이 그렇게 경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수출 품목만 놓고 봤을 때 예. 포르투갈에 1등은 또 자동차예요. 근데 이제 그 자동차에 더 들어가 있는 게 스페인만 하더라도 거의 글로벌 메이커들이 거의 예. 많이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미쓰비시, 푸조, 그다음 뭐 폭스바겐 하고 이렇게 한 세네 정도 네 다섯 메이커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예.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수출품에서는 뭐 1위 수출품이긴 하지만 네. 스페인과 비교할 때는 우선 경제력 차이가 워낙 크고 그리고 산업 기반에 이런 것들이 워낙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포르투갈 입장에서 좀 더 이걸 이제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네. 이게 뭐 자기네들 리딩의 어떤 역할보다는 아 그래 스페인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포르투갈도 우리도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그 두 나라가 다 공통적으로 노동시장 개혁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번 생산성을 갖다 높여야 되는 어떤 예. 그런 뼈를 깎는 노력을 한번 했거든요. 네. 스페인도 그 전에는 그렇게 막 메이커들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스페인 내에서 생산을 많이 못했던 것 중에 하나 워낙 노동 임금이 높다 보니까 예. 그쪽에서 많이 생산 물량을 많이 안 뽑아냈었는데 2010년대 그때 이제 유럽 재정위기 때 스페인도 한번 노동시장 개혁을 하면서 이걸 한번 깎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가격 경쟁이 있겠구나 해갖고 이제 스페인 쪽에서 생산 공장을 많이 그러니까 생산 물량을 많이 늘려나가는데 네. 포르투갈도 이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스페인과 비슷하게 경제 개혁하고 노동시장 개혁하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반 제조업 부분에서 좀 많이 효과를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포르투갈은 이제 펼쳐 나가야 되는 이제 산업을 네. 어떻게 하면 다각화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슈가 가장 최우선 이슈가 될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뭐 인프라 투자도 늘려나가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산업 다각화 이룰지는 한번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이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스페인하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던데 자동차 산업은 설명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가 제가 아쉬웠던 게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만 하더라도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박람회들이 연일 계속 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MWC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포르투갈도 비슷한 자연 환경이고 여기 와서 진짜 박람회 하면 사람들 관광도 얼마나 많이 하고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박람회 마이스 산업이 잘 안 보여요. 그런 거 안 하나요? 아까 스타트업 할 때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예. 포르투갈이 이제 기술 관련된 서밋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미국에서 평가를 봐서도 거의 되게 좋게 평가를 뭐 글로벌 경쟁이 갖고 서밋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게 뭐 스페인과 어떻게 보면 사이즈가 작지만 예. 그래도 좀 약간 비견할 만한 그런 서밋 같은 게 이제 특히 기술 스타트업 관련된 부분에서 매년 개최되는 이제 서밋이 하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말씀하신 거를 이런 게 좀 있다 포르투갈에 그러니까는 예. 뭐 우리도 보면은 뭐 주요국들이 다 자국 내에서 뭐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약간 서밋을 갖다 이제 개최를 하려고 하고 근데 개최만 할 게 아니라 또 그 경쟁력이 있으면서 다른 국가들이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포르투갈에 뭐 기술 스타트업 관련된 서밋이 하나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또 좋게 평가를 받고 많은 나라들이 가서 이제 스타트업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갖다 또 포르투갈이 좀 잘 활용하면
좀 많은 어떻게 보면 또 기술을 갖다 경쟁력을 갖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많은 거 시도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요.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요. 부자는 우리 흔히 3대 간다 하는 소리를 하는데 이게 유럽도 저 부자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지금 체질에 안 맞는 모습도 있지만 꽤 잘 굴러가는 모습들의 근원적인 이유를 보면 예전에 한때 식민지였던 국가들 거기에 아직까지 이런 표현이 좀 격합니다만 빨대 꽂아놓은 것들 많더라고요. 아프리카 지역이나 중남미 국가들. 그래서 그거에서 상당히 또 많은 수혜를 받는 경우도 있던데 포르투갈은 포르투갈어를 쓰는 브라질의 가장 종주국 역할을 하는 든든한 뒷배가 있잖아요. 서로 뭐 교류 안 합니까?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질을 제외한 다른 중남미 예. 국가들하고도 하고 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포르투갈은 이제 브라질하고 교류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식민지배의 어떤 그런 경험도 있다 보니까 뭐 약간 껄끄러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양국 대통령이 서로 뭐 만나서 뭐 특히 포르투갈 대통령이 가갖고 뭐 식민지 시절 때 어떤 그런 노예제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포르투갈이 했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행위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지금 뭔가 좀 더 양국 간에 좀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하자 네.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래도 이제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워낙 스페인이 중남미 지역에서 좀 약간 맹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포르투갈이 스페인에 약간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긴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같은 포르투갈을 쓰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포르투갈과 브라질 간의 이제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포르투갈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브라질이 훨씬 더 뭐 인구 사이즈부터 해갖고 예. 좀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포르투갈의 대브라질 투자보다는 오히려 브라질이 포르투갈에 투자하는 규모가 훨씬 더 크거든요. 예. 이런 것들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양국 간에 교류가 없지 않은 건 계속해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양국 간에도 이제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미래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이고 있는 이제 뭐 청정 에너지라든가 ICT 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서로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같이 좀 시너지를 같이 보이자 이래 갖고 이제 뭐 동반자 관계 뭐 이런 네. 것들도 뭐 같이 맺고 이러면서 좀 양국 간의 노력을 갖다 많이는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포르투갈 우리와 어떤 부분에서 협력하고 교류하면 좋을까요? 포르투갈의 총리가 지금 이제 전 정권이었긴 했지만 전 총리가 이제 방한을 하면서 그때 뭐 국무총리님도 만나고 또 SK랑 이제 특정 기업들하고도 만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포르투갈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하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서로 뭐 ICT라든가 네. 또는 청정에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국 간에 계속 협업을 할 만한 이제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르투갈이 워낙 청정에너지 부분에 그 경쟁력도 좀 예.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미래 녹색 전환 이런 걸 위해서라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한포 간의 어떤 그런 협력은 굉장히 뭐 유망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포르투갈 하면 유럽에서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국가는 아닌데 그 뒤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 오늘 박사님 덕분에 제대로 알게 됐네요. 지금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오태연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